40년을 친자매처럼 지낸 사람이 제 인생 전부를 훔쳐 달아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년 전 남편 잃고 쓰러질 것 같던 날 밤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준 피보다 진한 언니였습니다. 제 아들 대학 합격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해 주던 그 사람, 제 전 재산 8천만 원을 들고 하룻밤새 증발했습니다. 아들 전세금 마련해 주려다 오히려 아들 앞길을 막아버린 못난 엄마가 됐습니다. 제 심장은 도련해진 듯 아팠습니다. 가족 같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걸 저는 40년 우정을 잃고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들 볼 면목이 없어 죽음까지 생각했던 제가 다시 살기로 결심한 이유, 그 뼈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 이름은 정숙자입니다. 올해로 65, 가락시장에서 첨가물 장사를 한 지 40년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25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이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머니도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가락시장이 생기기 전 가락동 일대에서 좌판을 펼치던 때부터 어머니는 이미 이 바닥 사람이었습니다. 숙자야, 시장은 사람이야.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해.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제 장사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눈치도 빨라야 하고 목소리도 커야 하고 발품도 팔아야 합니다. 여자 혼자라고 깔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건값을 후려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리였으니까요. 그 자리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이 시장 근처였습니다. 동네 청년이었는데 시장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씀씀이가 크지도 않은 사람. 저랑 참 잘 맞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면 남편은 밥을 차려두고 출근했고 제가 낮에 돌아오면 남편은 저녁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재호가 태어났습니다. 둘이 살기도 빠듯했는데 셋이 되니 더 빠듯해졌습니다. 그래도 행복어요. 재호의 잠든 얼굴을 볼 때면 미안하면서도 그 힘든 하루가 다 녹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새벽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저는 잠을 자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운동회에 제대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학예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도시락 싸들고 손 흔들어주는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재호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갔어요. 어린아이가 할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애가 일찍 철이 든 건 다 제 탓이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없으니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을 배운 겁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재호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수술비, 제호학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있어야 했고요. 시장을 더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오전까지 일하고 병원에 들러 남편 챙겨주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복이었습니다. 몸이 견뎌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알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생명보험에서 나온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호 대학 등록금 때 쓰려고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새벽마다 이 시장을 걷다 보면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 새벽 불빛 아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걸으셨겠지. 이 냄새, 이 소음, 이 바람을 맞으며 저랑 똑같이 걸으셨겠지. 그게 이상하게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 후 결국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새벽 바닥이 틀리지 않았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웠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제 손엔 예금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5천만 원, 남편 보험금 3천만 원, 그리고 대출 하나 없는 15평짜리 아파트, 작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뼈와 살로 지킨 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은 고단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지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한 사람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각, 저는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40년이 넘도록 반복한 일이라 이제 몸이 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어두운 방 안에서 옷을 챙겨 입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방엔 저 혼자입니다. 소리를 낼 사람도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새벽이 제 삶이었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면 골목엔 찬 바람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여름엔 후텁지근한 열기가, 겨울엔 살을 애는 냉기가 그래도 늘 이 골목을 걸어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익숙합니다.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트럭들이 줄을 서 있고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이, 정씨 왔어? 오늘 배추 엄청 좋아, 빨리 와봐. 이 시간, 이 시장만큼은 밤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잠드는 세상, 정반대로 돌아가는 곳. 도매시장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치열하게 물건이 오가는 이곳에서 복잡한 서류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고 수십 년 쌓아온 이름 석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용이 곧 이 바닥의 법이었습니다. 명자 언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이 시장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25, 언니는 28이었어요. 시장은 텃세가 심한 곳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경쟁이 치열했고 신참은 쉽사리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자리를 이어받았어도 저는 여전히 신참이었습니다. 그날도 물건을 받으러 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정순이 아줌마 딸 아니야? 돌아보니 눈이 크고 목소리가 큰 여자였습니다. 나 박명자야. 저기 과일 코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명자 언니는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어떤 과일이 들어오는지, 누구한테 부탁하면 일이 풀리는지, 시장 안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막히는 게 있으면 명자 언니한테 가면 됐습니다. 언니는 늘 방법을 찾아줬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아는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던 어느 날 새벽 시장에 나왔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나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명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더니 등을 쓸어줬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자야, 울어. 실컷 울어. 여기선 아무도 뭐라 안 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제 편이 되었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부족할 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갚아. 급하지 않아. 제호 학용품이 떨어졌을 때 슬쩍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있잖아. 남편이 떠난 날 밤 명자 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재호가 잠든 뒤에도 언니는 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도록 말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날 저는 언니 손을 잡고 밤을 버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희를 가락동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늘 붙어 다니고 서로 챙기고 싸우는 것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언니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언니는 제 반찬통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언니가 상인들 마음을 그렇게 잘 안다는 게 그때는 그냥 타고난 성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언니도 한때 믿었던 누군가에게 큰 돈을 떼인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더 사람 마음을 아는구나. 재호가 중학교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동안 명자 언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재호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언니가 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봐봐, 내가 그랬잖아. 숙자 아들은 다르다고. 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호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치킨이랑 맥주를 사들고 와서 둘이서 밤새 마셨습니다. 숙자야, 이제 고생 끝났다. 그동안 수고했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손이 제 전부를 가져갈 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믿음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명자 언니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피보다 진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자 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모였고 제 고달픈 인생이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 숨구멍이 언젠가 저를 질식시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재호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아들 공부 계속 시켜야 하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그때 명자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명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숙자야, 그 돈 그냥 묵혀두지 말고 나한테 맡겨봐. 내가 개 하나 꾸리고 있는데 자리 하나 있어. 개 모임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에서 개는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문턱 밟기 힘든 상인들끼리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명자 언니는 그 개의 개주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개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 없어. 부담 없이 조금씩 해봐. 나 믿지?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큰 돈도 아니었고 부담도 없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저금해왔던 금액이랑 비슷했어요. 첫 번째 순번이 돌아왔을 때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날짜가 늦은 적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운영하는 개는 시계처럼 정확했거든요. 시장 안에서 명자 언니 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명자 개는 믿어도 돼. 한 번도 문제 없었어. 나 벌써 5번째야. 저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역시 문제 없었어요. 재호가 대학에 입학하고 그에 받은 목돈으로 등록금을 댔습니다. 남편 보험금을 쓰지 않고 낼 수 있었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시장 바닥에서 모은 돈이 아들 대학 등록금이 되는 순간 이 고생이 틀리지 않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5년 차가 되던 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슬슬 전세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회사 근처로. 짧은 말이었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전세금,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얼마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예금 5천만 원, 남편 보험금 3천만 원. 합쳐봤자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방 하나도 쉽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결혼 전셋집만큼은 번듯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는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요. 아버지 없이 엄마의 빈자리가 컸어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었던 잘 자라준 아들에게 그 정도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0년을 이 바닥에서 버텼는데 아들 전세금 하나 못 해주나 그 생각이 자꾸 걸렸습니다. 명자 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숙자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시장 한켠에서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호 전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어찌나 절묘하던지. 숙자야, 이번에 큰 개 하나 새로 꾸리는데 마지막 순번 자리가 하나 남았어.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쌓였습니다. 한 번도 안 떼인 경험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순번, 개에서 마지막 순번은 제일 오래 기다리는 대신 이자가 가장 많이 붙는 자리입니다. 웬만해선 자리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거 원래 다른 사람 줄 거였는데 너니까 빼놓은 거야. 제호 전세금 만들어야 하잖아.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금 5천만 원, 보험금 3천만 원,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건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하지만 이 돈은 평생 새벽을 팔아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이었습니다. 이걸 넣으면 제호 전세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채소 상자를 나르며 굽은 내 등이 아들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금으로 펴질 수만 있다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나 할게. 전부 다 넣을게.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숙자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40년을 함께한 언니였습니다.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언니였습니다. 8천만 원을 맡기면서 조금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믿음이 쌓인 만큼 금액도 쌓였고 결국 저는 가진 것 전부를 그 믿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달 뒤 어느 봄이었습니다. 명자 언니 딸 결혼식 날이었어요. 제게도 딸 같은 아이였습니다. 언니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숙자야, 우리 딸 드디어 시집가. 좋은 사람 만났어. 이제 나도 숨 좀 쉬겠다. 언니가 웃으며 말할 때 저도 같이 기뻤습니다. 내 일처럼 기뻤어요. 예식장은 강남 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갔습니다. 다들 곱게 차려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제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명자 언니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단아한 분홍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고 숙자야, 와줘서 고마워. 네가 와줘야 든든하지.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걸 보며 눈물을 훔치는 상인들도 있었어요. 저도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내가 딸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호 생각도 났어요. 우리 아들도 명자 언니 사위처럼 턱시도 입고 서 있으면 참 멋있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축의금을 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니 저마다 형편껏 냈겠지만 다들 마음을 담아냈어요. 저도 오랫동안 함께한 언니를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언니는 테이블을 돌며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숙자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겠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내가 더 고맙지. 그날 언니는 천사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숙자야, 결혼식 날 고생했잖아. 그리고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서. 상자를 열어보니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해줘도 내가 해줘야지. 받아. 내 마음이야.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언니가 직접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0년 언니와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남편 잃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옆에 있어준 언니, 제호 등록금 걱정할 때 먼저 손 내밀어준 언니, 새벽마다 이 시장에서 함께 버텨온 언니, 그 언니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주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언니밖에 없어. 진짜 언니밖에 없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숙자야,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라며 말하고 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제 발밑에 벼랑 끝으로 가는 꽃길을 깔아주고 있었다는 걸 저는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금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증표였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소중하게. 그런데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날 언니가 울었던 건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진짜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골목을 걸어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자 언니 가게 앞이 조용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항상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불이 켜져 있고 상자들이 정리돼 있고 언니 목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몸이 안 좋은가? 늦잠을 자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했는데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자 언니는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새벽이든 밤이든 제가 전화하면 항상 받았습니다. 시장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어디 갔어? 전화가 안 돼. 나도 안 돼.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곧 10명이 됐습니다. 20명이 됐어요. 다들 핸드폰을 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 어제 갯돈 냈는데.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나도 어제 냈어. 이번 달 거 엊그제 다 걷어갔잖아.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는 이번 달 갯돈을 전날까지 다 걷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아무 내색 없이 평소와 똑같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한 명은 몇백만 원, 또 다른 한 명은 몇천만 원. 저처럼 전 재산을 넣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이고 쌓여 결국 나중에 드러난 피해 금액만 약 20억 원. 피해자만 80명이 넘었습니다. 가락시장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새벽마다 나와 이 바닥에서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그 땀이, 그 눈물이 20억이라는 숫자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했거든요. 8천만 원.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 3천만 원. 4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모은 5천만 원. 제 전부였습니다. 그때 뭔가 생각이 났어요. 금반지. 언니가 손가락에 직접 끼워줬던 그 금반지. 집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어 반지를 꺼내 들고 금은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주인이 반지를 들여다보더니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왜요? 가짜금이에요. 진짜 순금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40년 세월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끼워줬던 반지였습니다. 그것마저 가짜였다니. 끝까지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시장으로 돌아오니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눈이 빨갰습니다. 말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언니가 훔쳐간 건 돈 20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내일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새벽을 판 세월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자식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재호한테 전화를 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다 오히려 전부를 날렸다는 말을 어떻게 꺼낸단 말입니까? 그날 밤 가락시장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늘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불빛이 그날만큼은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을 혼자 사귀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긴 했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물건을 나르다가 멍하니 서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재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었어서 아들 전세금 해주려다 전부 날렸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호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엄마 나야. 현관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밥은 먹었어? 응, 엄마 얼굴 보려고 왔지. 재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들 눈을 보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올라왔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났어요. 재호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다 말했어요. 명자 언니계에 8천만 원을 넣었다는 것, 전부 날렸다는 것, 전세금 해주려고 했다는 것, 말하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재호야, 미안해. 엄마가 어리석었어. 바보같이 전세금을 날렸어. 엄마가 잘못했어. 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실망했겠지. 화가 났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호가 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하게. 투박하고 거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엄마. 응. 엄마 잘못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 없어도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제발 울지 마. 그 말이 배신당한 제 심장에 박힌 대못을 뽑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재호가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통장 하나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통장을 펼쳤습니다. 표지 안쪽에 재호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은퇴 자금,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찍혀 있었습니다. 빠진 달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시장에서 고생하는 거 나 다 알거든. 언제까지 새벽에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았어. 엄마 나중에 시장 그만두면 쓰라고.
나 결혼하면 계속 모으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주려고 오늘 온 거야 사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전세금을 해주려고 악착같이 버텼는데 아들은 저를 시장에서 꺼내주려고 저보다 더 악착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 집 해주려고 지옥 같은 새벽 바닥에서 버텼는데 아들은 나를 그 새벽에서 꺼내주려고 살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응. 엄마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엄마. 재호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미안할 사람은 따로 있어. 사과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날 밤 재호랑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날들, 아들 혼자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들, 재호도 말했어요. 아빠 없이 묵묵히 자신 뒷바라지 해준 거 감사하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게 살아오신 거 다 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가 막막하고 아들 볼 낯이 없어서 8천만 원을 날린 날 밤,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재호가 내민 그 통장을 보고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 곁에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 먹어지더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틴 건 재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호가 이번엔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자식이 그런 겁니다.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명자 언니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도주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명자 잡혔대. 어디서 잡혔대? 지방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더라.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대. 다들 한마디씩 했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잡혔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범죄자로 신고하는 서류를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재호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법정에 들어서는데 명자 언니가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옆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나이든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저 변호사를 선임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백 번 마주쳤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어?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돈 내놓으라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명자 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언니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돈 넣으래요? 이자 많이 받으려고 넣은 거잖아요. 저만 잘못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쌓아온 믿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앞을 봤습니다. 결심했어요. 저 사람 눈을 보자. 외면하지 말자. 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뒤에 숨어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여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탈을 사람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긴 싸움이 되겠지요. 그래도 피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서는데 얼굴에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재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언니 얼굴을 보고 오히려 정리가 됐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알던 명자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짜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미련도 없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고 옷을 챙겨 입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명자 언니 가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그 앞을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발걸음이 느려지고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도 매일 지나쳐야 했어요. 시장은 여전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을 서 있고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고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손을 벌린 분도 있고 가게를 정리한 분도 있었고 그래도 저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다들 상처를 안고 이 새벽을 걷고 있었어요. 언젠간 상처가 아물길 바라면서 저는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지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아파트, 그게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호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몰래 모아온 돈이 지금 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명자 언니도 처음엔 진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사기를 당해 빚에 몰리다 그리 된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랬구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당한 걸 남한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4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저 말고도 오랜 시간 믿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건 사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 선택이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가까울수록 방심하게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랜 친분이 눈을 멀게 합니다. 저처럼요.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안 떼인 경험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개를 오래 하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은 아주 운이 나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이자가 많은데 리스크 없이 나에게만 좋은 기회를 준다? 그게 정말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 순간부터 이미 위험이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큰 금액을 넣게 만드는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뢰를 쌓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믿음도 커지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적인 개는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긴다 해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가 적더라도 꼭 안전한 금융기관에 맡기시길 바래요.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는 돈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큰 돈 앞에선 반드시 서류를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용이 법이라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 신용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나옵니다. 65.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냐고요? 네, 다시 시작입니다. 어머니도 이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이 제 삶이었으니까요. 8천만 원을 잃고 40년 우정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도 한동안 잃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켰고 아들 재호가 있습니다. 그리 다시 살아갈 이 새벽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재호가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그만해도 돼. 내가 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엄만 이 새벽이 좋아. 사실입니다. 이 새벽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트럭 소리도, 상자 냄새도,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이게 저였으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리 믿어도 돈 앞에서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 한 번이 평생을 지킵니다. 저는 상처를 안고 새벽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상처 없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전부를 걸고 달려오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음꽃만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